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 5년째인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3개월 후면 예쁜 아기와 만난답니다. 저는 제 시할머니와의 인연을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어요. 남편은 저와 결혼을 하기로 한 다음 시부모님보다 시할머니에게 먼저 저를 소개했을 만큼 시할머니에게 정이 깊었죠. 외동아들인 남편이 부모님 정을 못 받고 컸는데 그런 남편을 돌봐주신 게 시할머니였다고 해요. 시할머니는 저에게 남편을 잘 부탁한다며 손을 잡아주셨는데 그때의 따뜻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결혼 후에도 저와 남편은 종종 시할머니를 찾아뵙고 적적하시지 않게 해드리려 애썼어요. 시부모님보다 저희가 더 자주 가본 것 같기도 해요. 시할머니는 저를 아주 예뻐해 주셨어요. 많은 연세에도 불구하고 갈 때마다 제가 좋아하는 수정과 식혜를 손수 만드셔서 준비해 놓고 내주셨죠. 워낙 솜씨가 좋으시고 부지런하셔서 밑반찬 같은 것도 싸주시곤 했어요. 할머님, 정말 고맙고 감사해요. 음식도 너무 맛있고요. 하지만 힘드실까봐 걱정돼요. 이러다가 병이라도 나시면 저희가 안 오는 것보다 못하잖아요. 매번 이렇게 안 해주셔도 저희는 괜찮아요. 힘들긴 평생을 해온 일이라 손에 익어서 괜찮아. 난 이렇게 너희가 좋아하는 거 만들 때 제일 행복하고 이거 맛있게 먹는 모습 보는 거 좋거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마음 써줘서 고맙다. 라며 시할머니는 정말 행복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남편이 시할머니를 잘 따라서 가는 것도 있었지만 저도 이상하게 시부모님보다 시할머니에게 정이 더 갔어요. 어릴 때 돌아가신 외할머니 생각도 났고 시부모님보다는 더 잘 맞는 것 같기도 했고요. 그래서 시할머니를 찾아뵙는 게 즐거웠어요. 시부모님은 시할머니에게 큰 정이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두 분뿐 아니라 시댁분들이 다 그러신 것 같았죠. 알고 보니 시할머니는 시댁분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시할아버지와 재혼을 하셨다고 해요. 특히 시아버지와 시고모님이 시할머니를 싫어하신다고 하고요. 사춘기 때 집에 들어오신 분이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자식 입장에서는 자기 엄마 자리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게 싫을 수도 있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원래 시할머니 되시는 분은 일방적으로 가정을 떠나셨다고 해요. 자세한 건 다들 이야기하지 않았고 저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 묻지 않았어요. 다른 친척분들 말씀으로는 시할머니께서 정말 정성으로 자녀들을 키우셨다고 해요. 아이를 낳지 못해서 더 친자식처럼 위하시는 것 같았다고요. 지금 전화 남편에게 하시는 것만 봐도 어떠셨을지 상상이 가더군요. 한 번은 시할머니께서 손주 며느리 주신다고 곶감단지를 정성껏 만드셨는데 시어머니가 물어보지도 않고 그걸 들고 나가셔서 친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곶감 좋아하는 손주 며느리 못 먹였다고 무척 아쉬워하셨죠. 할머님 괜찮아요. 저 먹은 거나 다름없어요. 제 생각 해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어딘데요. 그게 더 감사하죠. 라고 하니 남편도 맞아 할머니. 할머니가 우리 생각하면서 애써 만들었다는 게 중요하지. 라고 했고 시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곶감 말이라도 만들어주겠다며 팔을 걷어붙이시고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저와 남편도 따라 들어가서 옆에서 도우며 곶감말이 만드는 걸 배웠는데 참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시할머니는 제게 네 시어머니가 아이 가지라고는 안 해? 혹시 그러더라도 너무 고깝게 듣지 마라. 우리가 다 나이 먹어서 젊은 사람 마음을 모르잖냐. 그리고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축복이니까
아이가 오면 감사하고 라면서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시고모님과 시삼촌이 오셨어요. 시고모는 무작정 큰 소리로 시할머니에게 거실로 좀 나와보라고 하셨고 저희는 의아해서 다 거실로 나갔죠. 애들 데리고 소꿉장난하는 게 재밌으신가 봐요. 아니, 평생 돈 없다고 하시던 양반이 어디서 돈이 나셔서 손주 결혼식에 반이나 보탰대요. 그 돈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 주머니에서 나온 거지. 자기 돈도 아니면서 우리랑 의논도 안 하고 그렇게 함부로 써요. 우리 딸 결혼식엔 얼마 보탤 건지 다 말해요. 그러자 시할머니는 전에도 말했지만 이 집도 지금 나한테 있는 것도 내가 평생 안 먹고 안 입으면서 모은 걸로 산 거다. 내 피눈물이 들어간 돈에 너희 이견이 왜 필요하냐. 너희 다 커서 결혼하기까지 한 걸로 내 할 일은 끝났다. 라고 하시자 이번엔 시삼촌이 우리 집에 와서 사람답게 살게 됐으면 고마워서라도 우리한테 더 줘야 되는 게 맞지. 지금 이게 내가 번 돈이네 아니네 그게 할 소린가. 잘 생각해봐요. 본인 출신이 어떤지. 라시더군요. 그러자 남편이 두 분 제 와이프 있는 데서 이러는 거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진짜 돈 때문에 이러실 거예요. 제가 다 창피하네요. 저 어리지만 고모나 삼촌이 할머니한테 돈 많이 가져간 거 다 알거든요. 대체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라며 화를 내자 두 분은 남편한테 시할머니가 우냐우냐 하니까 버르장머리가 없다고 막 화를 내시더군요. 저는 제가 끼어들 상황이 아닌 것 같아 그냥 가만히 있었고 그 모습을 다 보신 시할머니께서 그만두래. 나도 마음 주는데 정가는 사람이야. 아무렴 이렇게 찾아오고 살갑게 구는 상원이 내가 더 마음이 쓰이지. 니들 재영이 주명이처럼 코빼기도 안 보이는데 내 마음이 더 가겠니? 이제 그만 가줬으면 좋겠구나. 라고 하시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시할머니 마음이 많이 상하신 것 같아 저도 속이 상했죠. 시할머니는 시할아버지를 만나시기 전에 재래시장 안에서 순댓국집을 하셨다고 해요. 그 집에 자주 가시던 시할아버지가 시할머니와 같이 살자고 하셨다네요. 원래 시할머니가 집을 나가셔서 오랫동안 연락을 끊으셨으니 시할아버지께서도 딱히 잘못하신 건 아니었는데 그게 시아버지와 형제분들께 큰 상처가 됐던 것 같았어요. 그때는 다들 어리셨으니 그럴만도 했겠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저렇게까지 무시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중에 저희가 시할머니를 찾아뵈었을 때 시고모는 또 와서 시할머니에게 조르셨어요. 재영이가 좀 바빠요. 걔 대학원에서 논문 쓰는 애야. 어디 출퇴근만 하면 월급 꼬박꼬박 나는 상원이랑 같냐고요. 우리 재영이도 대학원 졸업하면 자주 찾아온대요. 그래도 같은 손주인데 정말 이러시는 건 아니죠. 그러지 말고 저희한테도 결혼 비용 주세요. 너무도 당당하게 돈을 달라고 하시는데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시할머니는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쉬시며 내가 정말 애들 앞에서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예전에 재영이 결혼시킨다고 가져간 돈은 뭐냐? 그 결혼 깨졌어도 나한테 돌려주지 않았잖아. 네 말대로 그래도 내가 명색이 애미고 할미니까 돌려달라고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재영이나 상환이한테 난 공평하게 한 거라고 생각한다. 솔직히 네가 이런 식으로 가져간 돈이 얼만 줄이나 알아? 너 걸핏하면 네 남편 사업자금 모자란다고 돈 가져갔잖아. 나도 이제 그냥 달라는 대로 주기만 하는 허수아비는 싫다. 그러니 이제 그 문제로 그만 찾아와. 찾아와도 소용없어. 라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쉽게 끝나지 않았어요. 시고모는 저희 시아버지께 전화를 해서 시할머니가 제 남편 결혼만 신경 쓴다고 화를 내셨고 그게 두 분 싸움으로 번지게 된 겁니다. 시고모와 시부모님은 시할머니를 찾아가서 그 앞에서 난리를 쳤다더군요. 시할머니가 두려운 마음에 남편에게 전화를 하셨는데 휴대폰 너머로 시아버지께서
재영이 결혼 자금을 왜 이중으로 받아가려고 하는데 그럼 상원이도 더 줘야 맞는 거지. 어머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얘 와서 아무리 장난쳐도 돈 더 주지 마세요. 그러면 제가 상원이 묵도 더 달라고 할 겁니다. 라며 큰 소리 치시는 게 들렸습니다. 저와 남편이 시할머니 댁을 가니 시아버지와 시고모는 없고 온통 집안이 부서진 물건들로 어지럽혀져 있었어요. 저와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집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시할머니는 서글픈 표정으로 멍하니 앉아 계셨고요. 시할머니 안방에 액자며 화병이 깨진 걸 치우던 저는 열려있는 서랍에서 시아버지와 시고모, 시삼촌의 대학 합격증을 발견했습니다. 애들이 계모 때문에 잘못 컸다는 소리 듣게 하지 않으려고 기쓰고 과외를 시켜서 다들 대학에 보냈지. 합격증을 가져올 때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시할머니가 손으로 합격증을 쓰다듬으며 말씀하시는 것에서 저는 사랑을 느꼈어요. 그런 시할머니를 지켜드리고 싶어도 제게 그럴 힘이 없다는 게 안타까웠죠. 시할머니는 그날 이후 조금씩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시다가 거동도 제대로 못하실 정도로 병이 깊어지셨습니다. 이렇게 되자 저희 시부모님 댁에 시고모와 시삼촌이 모이셨고 누가 시할머니를 모실지 이야기가 시작되었어요. 시어머니가 나는 더 이상 못해요. 시집와서 할 만큼 했다고요. 당신도 그랬잖아. 친어머니도 아니고 아버지 등골만 빼먹었다고. 그런 양반 아프다고 수발들라고 그러면 나 못 참아. 내가 여태까지 했어도 보상도 못 받았는데 우리가 큰 집이라고 모실 순 없어. 라고 하자 시고모는 언니가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이 집도 엄마가 돈 보탰잖아요. 그것뿐이에요. 재영이 결혼식에는 비교도 안 되는 돈 상환이한테 줬잖아요. 그것만 해도 어딘데 어디서 못 받았다는 소리가 나와요. 우리 인간적으로 더 받은 사람이 데려옵시다. 라며 맞섰고 시삼촌도 그래 솔직히 형이 장남이라고 누나랑 나보다 더 챙겨준 건 맞잖아.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난 진짜 받은 것도 없는데 왜 나까지 여기 끼워야 되는지 모르겠네. 그러자 시아버지가 야, 너 식당 말아먹을 때마다 그 돈 다 어디서 났어? 너야말로 받을 거 다 받고 아닌 척하지 마. 그리고 다들 뭘 착각하다 본데 장남이라 더 받은 게 아니라 장남이니까 집안 대소사 같이 생겨서 좀 얹어준 거지. 니들이 계산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며 역정을 내셨어요. 그렇게 말싸움에 오가던 걸 듣던 저는 그만 저도 모르게 그만들 하세요. 정 그러시면 저희가 잠깐이라도 모실게요. 이렇게 싸우실 거면 차라리 그러는 게 낫겠어요. 라며 소리를 질렀죠. 저도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어머닌 요양원 가시면 되는데 왜 네가 나서니? 넌 내가 시어머니가 아니고 어머님이 네 시어머님인 것 같다. 날 한 번이라도 그렇게 챙겨봤어? 아주 갈수록 가관이네. 네가 여기 끼어서 꼭 날 못된 며느리 만들고 마는구나. 라고 하시자 남편이 고모나 삼촌이나 할머니가 내 결혼 비용 된 걸로 불만 많으니까 시설 좋은 요양원 찾을 때까지 우리가 모실게요. 그러면 불만 없으신 거죠? 이런 얘기 정말 혜진이 보기 낯뜨겁고 부끄러워요. 정말 제 부모님이고 고모 삼촌이지만 그만 좀 하셨으면 해요. 라고 이야기가 일단락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와 남편이 시할머니를 모시러 갔는데 시할머니는 아프신 몸으로 짐을 싸면서 시골 친구에게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 그러지 말고 저희랑 지내세요. 시골이면 병원도 마땅치 않을 텐데 그러다 밤중에 병원 갈 일 생기면 어떡해요. 라는 제 말에 시할머니는 아니야. 거기도 버스 타고 조금만 나가면 큰 병원 다 있어. 괜찮아. 내가 거기 가는 게 편해서 그래. 라며 굽히지 않으셨죠. 대신 다음날 시골에 가고 하룻밤 저희 집에서 주무시기로 했습니다. 저는 시할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 장을 보러 갔고 그 사이 남편은 할머니 입으시라고 같이 옷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음식 솜씨가 서툴러서 마음에 안 차셨을 텐데도 시할머니는 맛있다 고맙다 하시며 식사하시는 동안 제 손을 꼭 잡고 놓지를 않으시는데 시할머니가 안쓰러워 눈물이 났죠. 그렇게 시할머니는 시골로 가셨고 저와 남편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할머니를 뵈러 갔어요. 친구분과 편한 마음으로 계시니 건강도 더 좋아지신 것 같아 마음이 놓였습니다. 몇 달 정도 지났는데 어느 날 시아버지께서 할머니 계신 곳이 어디냐고 물으셨어요. 시할머니 내려가실 때 너무 잘못한 것 같아서 죄송스럽다더군요. 그래도 장남이라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할머니 계신 곳을 알려드렸죠. 시부모님은 바로 할머니를 찾아가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제라도 할머니가 장남 효도를 받는 것 같아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할머니에게 시할아버지가 남기신 예금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꽤 큰 돈이었나 본데 그걸 시부모님이 어떻게 아시고 시할머니를 찾으신 거더라고요. 저와 남편이 갔을 때 시어머니는 어머니, 이제 그만 서울로 가세요. 여기서 이러고 계시다가 갑자기 변이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이러세요. 저희한테 연락도 못하고 그렇게 되면 어머니 혼자 돌아가시게 된다고요. 라며 시할머니를 회유하고 계셨고 시할머니는 괜찮다. 여기도 이장이 매일 노인들 자리나 확인하러 다니고 내 친구도 같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 라며 같이 올라가기를 거절하셨어요. 그러다가 예금 이야기를 시고모와 시삼촌도 알게 되셨고 또다시 시댁 어른들 간에 싸움이 났어요. 저는 그 싸움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서 되도록 시댁에 안 가려고 조심하고 있었는데 시부모님과 시고모님, 시삼촌이 차례로 찾아오셔서 저보고 시할머니께 말씀 좀 잘 들어달라고 하시더군요. 다들 자기한테 예금을 줄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어떻게 해요. 그리고 전 할머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도 몰라요. 라며 피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급성 폐렴이 왔다는 거였습니다. 노인들은 폐렴 때문에 세상을 뜨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저나 남편이나 가슴을 졸이며 시할머니가 회복하시길 기다렸어요. 잠시 후 시부모님과 시고모, 시삼촌도 병원에 오셨는데 시고모는 저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대체 어떻게 했길래 저렇게 하루아침에 인사불성이 돼? 아주 잘난 척은 혼자 다 하더니 노인네 하나 제대로 못 모셔? 저 양반 이대로 잘못되면 다 네 탓인 줄 알아. 라며 저를 몰아세웠고 다른 시댁 어른들도 저를 원망스럽게 보시더군요. 어이없고 억울해서 눈물이 나려는데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지르며 뭐라고요? 서로 안 모신다 그러고 요양원도 아무데나 보내려고 했으면서 혜진이 탓을 해요? 진짜 이러면 저 앞으로 인연 끊습니다.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고요. 다신 안 볼 줄 아세요. 라며 화를 냈습니다. 그때 중환자실에서 의사가 나와 시할머니가 정신을 차리셨다고 전했어요. 일단 시부모님이 먼저 보러 들어가셨고 시고모 시삼촌이 들어갔다 오신 후 저와 남편이 들어갔어요. 시할머니는 저와 남편의 손을 꼭 잡으시더니 여기 내 방 장 안에 보면 나무로 된 작은 보석함이 있거든. 그거 우리 혜진이가 꼭 가져라. 내가 꼭 주고 싶었던 거야. 라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틀 뒤 시할머니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와 남편은 서로를 붙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는 시할머니의 장례식이 경건하게 치러지길 바랬지만 시댁 어른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분들은 시할머니가 남기신 예금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그걸 가지고 사사건건 말다툼을 하셨죠. 급기야 남편이 없는 사이 몸싸움까지 벌이셨고 저도 더는 참을 수 없었죠. 제발 이러지 좀 마세요.
사람들 보기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그 돈이 뭐라고 돌아가신 분 앞에서까지 이러세요. 그래도 할머님 덕에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마지막 가시는 길에서까지 이러실 수 있는 건지 전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라고 하자 시어머니는 너 지금 누구한테 눈을 똑바로 뜨고 가르치려 들어?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아주 웃기는 애네? 라고 했고 시아버지도 너 아주 버르장머리가 못돼 먹었구나. 어머니가 좀 오냐오냐 했다고? 네가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본데 그런 식으로 까불다간 내 아들이랑 못 살 줄 알아. 뭐라고요? 아버님, 그걸 지금 말씀이라고 하세요? 라며 제가 어이없어 하는데 그때 마침 검은색 양복에 검은 넥타이를 한 남자분이 저를 찾아와 서류를 건넸습니다. 돌아가신 김순례 할머니께서 강혜진 씨 앞으로 남기신 겁니다. 이게 무슨 번호 같은데 전화번호도 아니고 뭐죠? 라고 하자 은행 금고 비밀번호입니다. 그 말을 듣자 시부모님은 서류를 뺏으려고 했고 남자분은 제가 그분 대리인 변호사입니다. 김순례 할머니께서 이건 꼭 손주 며느리에게 주라고 하신 겁니다. 여기 공증받은 유언장도 있고요. 그때 손님들 배웅 갔던 남편도 돌아와 확인했고 변호사도 돌아갔는데 시부모님은 은행 금고에 뭐가 들었는지 봐야겠다며 저더러 앞장을 서라고 재촉을 하시더군요. 알겠어요. 대신 장례식이라도 끝내고요. 내일이면 발인인데 그것도 못 기다리시는 건 아니죠? 라고 하자 시부모님은 초조한 표정을 지으시며 더는 말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장례식이 다 끝나고 난 뒤 시부모님은 낙골당을 나오자마자 저와 남편을 앞세우고 은행으로 가자고 난리를 치셨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은행으로 가서 금고를 열었죠. 안에는 나무로 된 거북이 저금통이 하나 있었어요. 시부모님은 허탈한 표정을 지으셨고 시어머니는 저금통을 저에게 던지듯이 주시면서 니들 저금 열심히 하면서 살라신다. 꼭 그 뜻대로 해라. 라고 빈정거리며 시아버지와 은행을 나가셨어요. 결국 시댁에서는 할머니 예금으로 큰 싸움이 났고 소송을 했지만 저희는 누구 편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온 저와 남편은 장례식에 지쳐서 거실 소파에 풀썩 앉아 잠시 넋을 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문득 거북이 조금통을 흔들 때 나는 뭔가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궁금하더라고요. 처음엔 당연히 동전일 거라 짐작했죠. 열어보니 거북이 저금통 안에서는 열쇠 하나와 꼬깃꼬깃 접은 쪽지가 나왔습니다. 쪽지에는 시할머니가 삐뚤빼뚤한 글씨로 제게 정말 고맙다고 하시며 이 열쇠가 보석함 열쇠이니 열어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께서 저에게 주시고 싶다고 하셨던 보석함이요. 그 보석함엔 열쇠가 없이 잠겨져 있었어요. 모양이 예뻐서 할머니께서 주신 선물이라 생각하고 안방 화장대에 진열해 두었거든요. 그 보석함을 열자 저희는 안에 든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는 수령인이 저와 남편으로 되어 있는 거금의 보험 증서와 특약서가 있었고 시할머니가 아플 때 지내셨던 곳에 땅 문서가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공증 유언장과 함께 말이죠. 시할머니는 저와 남편에게 재산을 남겨주시려고 2중 3중으로 머리를 쓰셨던 거예요. 시할머니가 친구분과 지내던 집과 그 인근 땅은 얼마 전 아파트 개발 부지가 된다는 소문에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다고 하더군요. 저와 남편은 갑자기 생긴 거금에 어쩔 줄 몰라 했죠. 한 달이 흘렀을까요? 갑자기 시부모님이 찾아오셨어요. 저희한테 서운하다시며 연락도 안 받고 안 하셨거든요. 얘들아,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 니들 보고 싶은데 바빠서 오지 못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오게 됐다. 잘들 지냈지? 아픈 데는 없고?
듣자하니 어머님이 니들 앞으로 뭘 남기셨다는데 그거 사실은 우리한테 와야 맞지 않겠니? 우리가 부모인데 어떻게 부모를 건너뛰고 자식이 재산을 이어받니? 남들이 욕한다. 니들도 욕먹는 거 싫을 테니 지금은 우리한테 넘겨라. 잘 보관하고 불려서 우리 죽을 때 니들한테 돌려주마. 라는 시어머니 말씀에 남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렇죠. 돈이 있으니까 오신 거죠? 죄송합니다만 이건 드릴 수 없어요. 라고 남편이 말하자 시어머니가 너넨 어쩜 편한 게 없니? 이렇게 부모를 파렴치한으로 몰고 니들만 착한 척하는 건 여전하구나.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지. 하나라고 이렇게 싸가지 없이 키웠으니. 라길래 제가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 언제 시할머니 제대로 챙기셨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못하신 거 이 사람이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싸가지가 없다뇨. 그리고 전에 은행에서 분명히 저금통 저희 보고 가지라고 주셨잖아요. 그때 그 저금통 안에 할머니가 남기신 서류가 있는 열쇠가 들어있었다고요. 어머니 아버지는 끝까지 할머님의 마음을 우습게 하셨어요. 그렇게 할머니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셨는데 저희가 그 돈 다른 사람들한테 주더라도 두 분께는 못 드려요. 라고 강하게 말했어요. 알고 보니 시부모님은 주식 투자를 잘못해서 시할머니에게 받은 돈과 예금 나눈 것도 모두 날리고 빚을 잔뜩 진 상태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단호하게 부모님께는 한 푼도 드릴 수 없다고 했고 저도 시할머니가 마음고생하셨던 걸 생각하며 동의했죠. 저와 남편은 할머니 성함으로 일정 부분을 고아원에 기부하고 시할머니가 지내시던 시골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아파트 개발은 한참 뒤에 된다길래 잠시라도 거기서 살아보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살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도 가끔 저희를 좋아하신 시할머니를 떠올리곤 합니다. 하늘나라에서는 행복하시길 바라면서요. 오늘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